저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최은식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현재 이투스에서 8년차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 예비 고3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목동 사과나무 학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대치명인 학원에서도 제가 본원이랑 분원이랑 해서 제가 메인으로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 논술 가르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22살 때 과외 시작한 것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오래됐고,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생활로만 해도 15년 정도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논술을 되게 좀 사랑하고 논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 요 정도까지 하고, 저도 논술로 대학교에 들어갔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논술 강사로서는 꽤나 유명한 편이어서, 그래도 이제, 뭐랄까, 그 강사 실력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가 다른 분들보다 못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게 가르치는 강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니까 이 시기에 사실 학생도 학부모님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논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고민 이전에 할까 말까거든요. 할까 말까.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제 논술을 처음부터 고민한 친구는 잘 없습니다. 결국 논술로 갔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그 흔히 말하는 학종 교과로 가려고 했어요. 내신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내신으로 1학년 때 열심히 이제 해보니까 생각만큼은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어떤 캐릭터였냐면은 그 흔히 말해서 이제 교사분들의 총애를 받는 학생이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는 좀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자거나 이제 쉬는 시간 놀고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안 한 적이 거의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교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력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진 않아서 1학년 때 결국에 내신으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힘들겠구나. 저는 이제 고대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좀 한참 못 미치더라고요. 고대는커녕 스카이를 못 가는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전교 10등이나 뭐 5등 정도는 꾸준히 했으나 제가 대단한 고등학교 다닌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를 다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좌절되고 2학년이 돼서 이제 내신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나 정시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2학년 때부터는 나는 원래 정시파였어 라고 체면을 걸고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수능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체제도 수능 체제로 바꾸고 열심히 했는데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모의고사도 이제 노력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열심히 했지만 기껏 해봤자 뭐 사실 이것도 되게 상대적인 건데 원하는 목표에는 이제 한참 못 미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전교에서 나름대로 이제 잘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으나 스카이를 가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좀 힘들었죠. 그래서 고3 그래서 6월 정도까지 계속 밀어붙이다가 육모를 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예, 고3이 되어서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계속 그 정시로는 내 목표에 자꾸 도달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더 하라는 거지? 방법도 뭐 여러 가지도 탐구해보고, 제가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계속 반장 역할 해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공부 계획을 짜주거나 너는 어떤 성향이니까 뭐 메가에 누굴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친구들 학습 컨설팅을 해주는 게 취미일 정도로 좀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친구인데, 아무리 해봐도 이게 좀 한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3 9월 때까지 제가 구모 때까지 버텨본 다음에 구모 보고 나서도 이게 성적이 정시로 못 가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는 쉽지가 않구나. 그럼 남은 길이 뭐가 있지 도대체? 내신도 해봤고 뭐 학교 생활 기록부도 잘 해봤고 그리고 정시도 해봤는데 계속 스카이는 도저히 못 가겠네. 그 남은 게 논술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저랑 같이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합격자가 되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되게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신으로 들이받다가 좀 아쉬워서 수능으로 갔는데 수능에서 특히나 다 아쉬운 게 아니고요. 대체로 이 친구가 예를 들면 국어랑 영어랑 사탐은 괜찮게 해요. 그래서 1, 2등급 나오고 못해도 2등급 나오고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근데 수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약점 과목이라고 부르죠. 이 친구 어떤 친구는 수학이, 어떤 친구는 영어고, 어떤 친구는 국어예요. 약점 과목이 한두 개씩 꼭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시로는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고민하는 이유는요. 이걸 고민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국수 영탐이 있는데 자기가 수학을 좀 약점 과목이라서 잘 못한다. 근데 국어랑 영어랑 탐구는 괜찮게 한다. 근데 수학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아주 가끔 3등급 나오고 보통 4등급이야. 이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이러면은 얘가 약점 과목이 되겠죠. 논술을 고민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얘랑 논술 중에 뭐가 더 나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논술을 안 하면 이걸 끌어안고 정시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마음에 드는 학교가 안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얘를 제끼고 이 자리에 논술을 채운다면 얘네 세 개는 잘했으니까 최저 잘 맞추고 논술을 잘하면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한 과목이 아니고 두 과목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잘하는 거 두 개로 나머지 논술해서 또 2합4, 2합5도 되게 많으니까 이게 그 친구한테 기회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하냐 마냐는 사실 이 결정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수능 기준으로 약점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보통 1, 2등급 나오고 못해봤자 3등급이야. 이러면 약점 과목이 없는 거예요. 만년 3등급인데요. 사실 그래도 3등급이 약점 과목이라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눈높이 조금만 조정하면 정시로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3등급도 이제 좀 올려서 2등급 만들자. 이게 더 현실적으로 좋은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많이 보통 정시파가 수학이 4등급 나오고 나머지 1, 2등급 나오면요. 얘에다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아요. 수학을 제일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약점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약점인 거는 1, 2학년 동안 확인을 했잖아요. 2년 동안 풀로 확인했으니까 3학년 될 때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도 있지만 이쯤 와서 요게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1등급 찍을 수도 있잖아요. 1등급이라는 게 상대평가적으로 논술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개랑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정말 많죠. 자기가 노렸던 그 상위권 대학교도 있으니까. 그럼 논술을 자기가 잘해야 되잖아요. 논술을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또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보죠. 우리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를 올해 아직 올해죠. 올해 수능에서 영어 100점 맞은 친구들이 많겠죠. 그렇죠. 전국 단위에서 많겠죠. 그 친구들이 딱 1년 전 시점, 수능 보기 1년 전쯤에 영어 실력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100점을 결국 맞은 친구는 1년 전에는 영어를 아주 잘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적당히만 잘했을까요? 아니면 좀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을 확률이 높겠죠. 이게 물론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통계적인 절대 다수는 영어를 그냥 2학년 때도 되게 잘했던 친구들일 거예요. 그 친구는 1학년 때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가죠? 어디까지 갈까? 이게 좀 오버해서 잡으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쌓여온 거고 짧게 잡아도 중1 때부터는 쌓여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목동이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 세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쌓여온 거죠. 사실 수학도 안 그럴까요? 이게 수능이란 시험이 이 고3 말미에 시험을 볼 뿐이지 이 고3 1년간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적되어 온 싸움이죠. 그래서 아이들 흔히 하는 말로 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넘을 수 있는 거지만 통계적 소수만 넘어가고 통계적 다수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누적이 너무 세니까 사실은 이제 길게 보면은 최소 6년 쌓인 거니까. 근데 이제 논술로 들여다보죠. 논술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1타 강사라는 명성이 있으니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연고대 합격자를 쳐봅시다. 근데 연대고대 합격자가
요 시험 보기 1년 전쯤에 딱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의 11월쯤 되겠죠. 그때 논술 얼마나 잘할까요? 얘가 1년 뒤에 연대 고대를 합격할 글을 쓰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 아직 고3이 되기 전이죠. 그럼 논술을 얼마나 잘할까요? 논술 한자도 모를까요? 통계적 절대다수는 한자도 몰라요. 지금 고3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고2 때 논술 했나요, 아이들이? 보통 안 해요. 이거 다 그래요. 이게 전국 단위가 대치동도 목동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논술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 논술 합격자의 사실상 이 과언이 아니고 95% 이상은 논술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하면 빠른 걸까요? 아니면 늦은 걸까요? 1월 달에 시작하면 빠른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근데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1할 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논술은 고등학교 3학년 1월 달에 시작하면 빠른 거라고요. 실제로 빨라요. 보통 이제 평균 잡아 3월 달 정도 시작한 친구들이 합격자의 그 공부 기간의 평균 정도예요. 그러니까 1월 달 출발자는 합격자 중에서도 좀 빠른 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점을 좀 하고 들어가는 거 좀 더 편하게. 그래서 이게 기회 요인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이 제로 베이스라는 건 알겠다, 경쟁적으로. 근데 우리 애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애는 막 책도 많이 안 읽었고 막 뭐 글 쓰는 것도 싫어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논술의 적성의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 논술은 그랬어요. 그 옛날 논술이라고 하는 게 저도 논술로 들어갔는데 저는 한 20년 전에 논술 본 거니까 그때야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정적이긴 했습니다. 그때는 뭐 니체, 스피노자 막 이런 철학가들의 사상들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원전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의 논술은 어땠냐면은 10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만 독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었던 좀 이제 미리 준비된 거의 철학도 친구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걔네만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걔네만 아니까. 나머지 글을 잘 써도 정답 모르니까 소용이 없었죠. 그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옛날이에요. 사실상 언제 바뀌었냐면 2014학년도부터 사실 바뀐 건데요. 그때부터 정부가 이 대학별 고사에 굉장히 세게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법제화된 게 뭐냐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논술이나 면접같이 대학별 고사를 봤을 때 그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냈고 채점 기준은 어땠고 그걸 누굴 붙였고 누굴 떨어뜨렸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정부한테는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파견된 교사분들이 그걸 열심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 논술 문제는 이 사회 문화를 택하지 않은 친구는 못 푸는데 혹은 이 과학 논술 문제 이과 애들도 논술 보니까 이 과학 논술 문제는 과학 중에서 대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이 일반 화학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가 제재를 세게 받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도 때문에 대학교에서 좀 제재를 받은 경험들이 한 해에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연세대도 걸린 적이 있고 뭐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인가는 한 3년 연속 걸린 적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야 그 논술도 그럼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전부 다 이과 논술 얘기입니다. 특히 거의 과학 논술에 몰려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 인문 논술 혹은 언어 논술에는 단 한 건도 걸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사탐 과목을 택해야지만 유리하거나 혹은 이제 특정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제 국가는 이제 확인해 준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논술을 위해서 논술에 사회문화나 생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사회문화 생윤의 소재가 좀 자주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논술 전체 문제가 10문제라고 하면은 그 중에 3문제 정도는 사회문화 생윤에서 나오는데 나머지는 뭐 법이나 정치나 뭐 경제나 이런 데서도 두루두루 나와요.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뭐 책을 많이 읽었거나 그런 게 없어도
공통 교과 상식 정도만 있으면 독해력으로 뚫어낼 수 있는 과목이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논술에 적합한 적성이란 건 뭘까요? 어떤 적성이 없으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걸 요청하냐면은 사실 좀 이제 러프하게 말하자면은 장인 정신이에요. 장인 정신.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잘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덕목인데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제첨삭입니다. 제작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처음 쓸 때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논술은 또 100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썼을 때 완벽한 글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저도 수업도 하고 저도 첨삭도 하지만 우리 첨삭쌤도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첨삭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완벽한 글이라고 자기가 저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나름대로 완벽한 글을 또 써서 보여줘야 되고 저한테 그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제가 통과를 언제 시켜주냐면요. 잘 보세요, 어머님들. 만약에 아이가 글을 썼어요. 첨삭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저 이 정도면 괜찮게 썼나요? 그럼 첨삭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괜찮은데? 괜찮은 글이야. 그럼 아이가 조금 더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은 최상위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너 정도면 상위권 확실히 맞지. 요 정도만 확인하면 사실상 아무 정보도 없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요 글 그대로 대학교에 냈으면 합격합니까?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50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럼 제 글이 100명 중에 2명 안에 들까요? 혹은 100명 중에 1명 안에 들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건 아닌데 너가 100명 중에 5등, 6등, 7등, 8등 하는데 잘한 거잖아요. 자기 밑에 90%가 있으니까. 근데 합격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노가 나온다면 아직 통과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예스라고 나올 때까지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첨삭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2번 받고 이때 통과되는 아이들은 처음에 없어요. 나중 가서야 이제 초고인물 되면 생기는 거고 한 3번, 4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거칩니다. 그래서 저한테 통과를 받아야 돼. 이 정도면 무조건 합격이야. 더 좋은 건 장학금이야. 정도 확인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글 한 번 쓰는 것도 힘든데 더 쥐어 짜내서 이제 더 좋은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아이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굴려댑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잘 견뎌낼 수 있는 장인 정신이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논술의 적성이고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과 출신이다, 무슨 뭐 몰래 미술을 하다 왔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논술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게 기존의 아이들이 미리 준비했던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논술을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게 거의 없다는 뜻이 이게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상하다. 우리 애는 중학생 때 글쓰기 상도 받고 어디 백일장 나가서 이제 수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논술의 적성이 아니냐. 사실상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논술에서 말하는 글쓰기는 어떤 종류의 글일까 하면요.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의 그 학술적 글쓰기인데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논문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아이 소논문 써봤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써보고 학종하느라 소논문도 좀 써봤는데 사실 아이들이 소논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좀 되게 정성을 되게 많이 들인 보고서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그것도 잘 쓴 글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학자의 양심으로 요 정도 논증이면은 논문으로서도 이제 통과시킬 수 있다. 이 논리면은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이다. 정도의 퀄리티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엄밀한 논증이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어떤 미사여구나 이런 것도 전혀 필요 없고 문학적인 그런 게 필요 없고 아주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엄격한 논증은 아이들이 훈련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다들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 자체가 물론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잘해야지 붙는다기보다는 사실 이들 중에서 내가 전국 단위 안에서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주 두각을 드러낸 수준으로 완성이 되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절대 평가적으로 A뿔이 나와야 붙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사실 대학생일 때 이미 학원 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청솔학원이라는 곳에서 재종반 가르친 논술 강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께 제가 학원 강사임을 좀 죄송스럽지만 숨기고 학원 강사 입장에서 되게 궁금한 부분들을 친해진 교수님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서강대가 좀 학점을 짜게 주기로 유명한 대학교라고 이제 하니까 교수님께 이제 여쭤본 게 교수님이 저희한테 A뿔을 잘 안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논술을 합격할 때 최소 A뿔은 아니어도 A0나 A- 정도는 교수님이 주실 만한 그런 아주 완성도가 높은 글 대학생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권 그 정도 되어야지 붙는 겁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A가 붙는 정도가 됐다면 A가 나와야 붙었다면 여태까지 서강대 논술에 아무도 못 붙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대평가로 사람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갖고 계신 물론 논증의 엄밀성을 기대하시지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잘한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적으로 이제 두각을 드러내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어렵지만 상대적인 거니까 잘 따라오면은 또 상대적인 1등은 또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정보는 지금 이제 2026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정리한 건데 당연히 100% 확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100% 확정 언제 나냐면은 4월 말에 납니다. 4월 말에 이제 대학교가 딱 발표하면 좋은데 항상 좀 늑장을 부려서 5월 중순 정도에 확정이 쭉쭉 나요. 5월 초부터 나서 제가 그때쯤에 또 설명이 할 거니까 그 최종 확정된 정보는 그때 와서 보시면 될 텐데 아마도 이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요. 작년과 달라졌는데 좀 주목할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요 의미는요. 요겁니다. 약정 과목이 있을 때 약정 과목이 하나다. 그러면 3합으로 고르면 되고 약정 과목이 만약에 2개다. 그러면 이제 2합으로 고르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약정 과목을 잘하는 것보다 논술을 잘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럼 논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일단 뭐 다 읽으실 줄 아실 테니까 제가 좀 독특한 것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중앙대 다빈치는 이제 새롭게 구분된 거예요. 원래 중앙대가 하나의 통으로 이게 서울케미든 아니든지 간에 동일한 최저였는데 분리를 했습니다. 이건 서울케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낮아졌고요. 원래 이제 중앙대 여기 있었어요. 중앙대 3합6으로 있었는데 분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요 서울여대가 원래 2합 7 시리즈 있었는데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이제 서울여대 이렇게 딱 있었는데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저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화여대가 되게 크게 바뀌었어요. 이화여대가 원래 이제 올해까지죠. 2025학년도까지 콧대가 매우 높았는데 여기 있었거든요. 3합6. 3합6이 왜 콧대가 높다는 거냐? 3합6이 너무 높아서 원래 3합6을 유지하던 대학교들이 진작부터 좀 이제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은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대피를 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에 있었던 서강대학교는 3합7로 진작에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탐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학교는 탐구를 그냥 2개 평균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위 한 과목으로 쳐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탐구 2개를 2개 영역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 근데 탐구 2개를 다 잘한다. 여기 사문이랑 생윤 하는데 둘 다 잘해서 막 1, 2등급 나온다. 여기는 3등급이야. 그럼 이거 3개 합쳐서 3합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합4 같은 건데 성대식으로는 3합6이 돼요. 성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래 3합6을 못 노리던 아이들이 2합4, 2합5를 주로 노리다가 사탐 2개는 둘 다 열심히 했는데 수능 보니까 둘 다 잘 나왔어. 끝까지 끌고 가서. 그러면 얘는 성대를 지원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는 이게 영어 2등급을 1등급을 해줘요. 영어가 좀 흔들리는 친구 있잖아요. 1, 2등급 진동하는 친구들. 걔네가 중앙대에 넣기가 딱 좋은 거죠. 이렇게 딱 변동이 있는데 이화여대는 그냥 여기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3합6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셌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많이 낮춰가지고
아마 2026학년도 이화여대 경쟁률이 이전에 비해서 2배가 아니고 한 3배 정도 높아질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이화여대 그동안도 인기가 아이들이 선망하는 대학이었는데 너무 높아서 못 썼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낮아졌으니까 아마 경희대보다도 인기가 많지 않을까. 경희대가 이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요. 경희대는 아이들이 그 전략 과목 중에 수능 최저에서 사탐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많이 선택하는데 사탐 2개 모두 잘해야 됐거든요. 참고로 경희대 혼자 저래요. 다른 학교는 전부 다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습니다. 과탐도 괜찮은데 섞어서 해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건데 얘는 둘 다 잘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 컸죠. 이게 아이들은 지금 시점에는 다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육모 보고는요. 가지치기를 좀 해요. 육모 보고 나면 아이들이 애초에 정시파 위주라기보다는 논술로 더 높은 대학교를 노릴 가능성이 더 높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논술로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자 했던 거니까 최저 과목들이 중요할 텐데 육모 보고 났을 때 육모 결과로 자기가 노리던 최저가 충분히 잘 맞춰지면 그대로 가거나 아니 오히려 정시파를 보조적으로 이제 수능까지 노리거나 이렇게 또 확장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요. 많은 경우에는 육모를 보니까 자기가 최저로 노리던 그 과목들의 등급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재수생 처음 끼잖아요. 그 전까지는 고3들 끼리끼리 하다가 사실 올해 수능이 제일 무서운 수능이었는데 그 의대 때문에 그냥 잘 있었던 카이스트 1학년들, 잘 지내고 있던 그 예를 들어 뭐 울산대 의대 1학년들, 뭐 성균관대 의대 1학년들 다 이제 한 번씩 갈아타려고. 뭐야? 인원이 이렇게 늘었으면 내가 작년 그 성적으로 난 의대를 못 가서 여기 서울대 공대 왔는데 이 인원으로 나는 의대 끝자락에도 갈 수 있었잖아. 이렇게 되면은 도전해본 친구들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올해 최저가 많이 털렸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 언니 오빠들 보통 언니 오빠들이 아니잖아요. 이과 극상위권의 언니 오빠들이 자기 머리 위로 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털렸는데 그걸 처음 경험하는 게 육모죠. 그러니까 육모 보고 나니까 나는 원래 육모 이후에는 좀 확장적으로 정시파도 고려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2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3등급 후반이네 이러면 아이들이 그때 무서워지는 거죠. 그때 이제 뭐 하냐면은 저랑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이 친구가 이 2개 이합사 이하보로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합사 이하보도 좀 불안하다. 만약 6모 때 못 맞췄다. 그러면은 다른 걸 두루두루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이제 전략 과목 위주로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거라도 잘해야 돼, 이 친구는. 다 욕심 부리다가는 다 애매해져 버리면 아무 데도 못 가요. 논술도 애매하고 막 논술이 애매해져서 수능 최저 못 맞췄다 이러면은 정시로 갈 데가 없잖아요. 수능 최저 못 맞췄는데. 그래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한다. 그 6모 때 한번 세게 가고요. 9모 때 그때도 못했던 아이들은 9모 때 세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루두루 하셔서 제 추천은 3모까지는 일단은 다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3모는 재수생도 안 끼는데 재수생 안 끼는 이 3모에서 어쨌든 우리 아이가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는 안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3모 때 3등급은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한다 가정했을 때 6모 때도 3등급 이상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좀 더 노려보는데 3모 때 이렇게 나오면은 쉽지 않은 거죠. 그때는 약점 과목이라고 이제 수용하고 전략을 바꾸는 게 좋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가 이게 아쉽는데 최저 없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제 최저 있는 곳으로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없는 한양대가 이제 없어요. 한양대가 최저 없었을 때는 경쟁 200대 1에 육박했는데 너무 심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렇게 됐으니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경쟁률은 뭐 기껏해 한 70대 1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200대 1이 되다가 70대 1이 되면요, 이거 자체로도 큰 건데요. 이게 훨씬 더 생각보다 큰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수능 최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9월에 구모 보고요. 원서 접수를 직후에 하잖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냐면은 2달 뒤에 수능을 보는데 이 2달 뒤 수능에서 이 최저는 내가 무조건 통과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넣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이 달린 접수인데
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혼자만의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과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고민을 거치고요.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이제 개입을 할 겁니다. 그 여태까지 나 쌓아놓은 점수가 있잖아요. 산모, 육모, 구모,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들 다 검토해가지고 접수를 하죠. 그럼 이때 접수할 때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접수하는데요. 수능날 맞추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못 맞추는 아이들이 더 많을까요? 이게 못 맞추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이것도 이제 이상한 건데, 예를 들면은 중앙대학교가 재작년에 인문사회 계열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86대 1이었거든요. 86대 1이었어요. 근데 이게 수능으로 거르고 나니까 실질 경쟁률로 이제 딱 거른 거예요. 그럼 몇 대 1로 바뀌었을까요? 오, 역시 목동이네요. 이게 알고 계시네요. 이게 16대 1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참고로 여기 16명이라고 해볼게요. 이 16명에는요, 논술을 잘하는 아이들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능으로만 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논술을 잘하는 아이들이 절대로 절반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는 8대 1 이하인 거예요. 논술도 잘하는 아이들까지 고려하면은. 근데 우리는 얘를 보고 엄청 쫄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 이 안에서도 논술 고수들 거르면은 사실상 사실 뭐 해볼 만한 경쟁이 사실 되는데 이걸 그냥 허수들 너무 많이 끼니까 논술이 막 이제 100대 1이다, 70대 1이다, 80대 1 이게 사실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 막 넣어서 그래요. 근데 학종 교과는 자격이 있는 애들만 넣잖아요, 보통. 어이가 없는 점수를 안 넣는데 여기는 어이가 없는 점수도 많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다 허수고요. 실제로는 요 정도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약간 한양대학교 200대 1에서 이제 70대 1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70대 1도 그 중에서 삼합치를 맞추는 아이들이 뭐 기껏 해봤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제 더 심하면 5분의 1로도 변해요. 근데 3분의 1도 사실 좀 많이 그 보수적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통과하면은 사실 이제 많이 깎이고 그 중에서 논술 잘하는 아이들이 좀 적어진다. 그러면은 기존의 한양대가 갖고 있던 논술 경쟁력과는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평범한 논술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서강대, 한양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고려대가 또 노란색이죠. 나머지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 너무 길어지니까. 고대 경영이 혼자 높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몇이었는지? 4 보죠.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4 보면요, 그냥 정시로 고대 가거든요. 이게 수능 최저였으니까 사실 좀 이제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높으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능을 통과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논술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왜냐면 이게 사실 세상이 공평해서 논술 초고수가 수능도 초고수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 보통은 잘 없기 때문에 수능 맞춘 아이들만 딱 봤는데 논술 초고수가 있겠죠. 근데 논술 초고수가 아닌 애들도 이제 그 인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논술 거의 안 해본 애가 수능만 잘 봤다는 이유로 이제 난 논술 거의 배운 적이 없는데 했는데 문제도 대충 썼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최저 맞춘 애가 거의 없어지면은 빵꾸가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최저가 센 학교들은 이게 빵꾸가 한 번씩 뚫려요. 빵꾸가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빵꾸 뚫려서 부든 애가 생기거든요. 그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나 논술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수능은 잘 본 친구가 논술 한 번도 안 해보고 사실 3번 문제는 미완성인데 붙은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자기를 논술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좀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어딘가 마이크 잡고 섭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가 뭐 성대 경영을 붙었는데 성대 글로벌 시리즈를 붙었다. 그래서 글로벌 되게 높거든요, 최저가. 근데 이제 자기는 논술 공부 별로 한 적이 없으면 나와서 얘들아 논술 별거 아니다. 이거 뭐 일주일만 하면 돼. 막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원인이 사실 이게 최저가 매우 높으면은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이게 매년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가끔 그런 소문 들으신 적 있으시죠? 논술 별로 안 했는데 수능 너무 잘하는 애가 붙는다. 이게 이런 원리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 다수는 당연히 잘하는 아이들이 붙는 겁니다. 논술도.
그래서 이제 최저 없음으로 가보면은 이제 연세대 하나만 남았죠. 명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연세대 남았는데 연세대가 관심 많으시겠는데 설명 좀 드려야 되죠. 또 유명한 게 또 있죠. 여기서 최저가 없지만 최저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영어 지시문이 나오는데 영어 지시문 나온 대학교는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화여대 인문계열 그리고 외대 인문계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연세대인데 이화여대랑 외대 인문계열에서 나온 영어 지시문은요. 영어 절대평가 기준 3등급 정도 나와도 아주 무난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1등급한테 너무 쉽고 2등급도 쉽고 3등급한테도 뭐 괜찮은데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좀 평이하게 나옵니다. 근데 연세대 영어 지시문은요. 영어 1등급한테는 할만한데 2등급부터는 버거움을 느끼는 정도예요. 3등급은 건들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영어의 그 지문의 수준도 높은데 분량이 너무 길어요. 분량이 얼마나 길냐면요. 장문 독해 있잖아요. 장문 독해가 4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한 바닥 다 채워요. 정말로. 영어 빼곡하게 해서 이게 국문 제시문이라고 해도 너무 긴 제시문을 영어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최저가 사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도 나오죠. 근데 수학이 나오는 경우들은 이제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학교, 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다 수리 논술 나오거든요. 근데 다 어디냐면 경제 경영 계열이 있거나 아니 사회 계열. 그러니까 순수 인문 계열은 안 나와요. 국문과 지원하는데 수학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연세대는 네가 철학과건 국문과건 경영학과거든 수리 논술 풀어야 돼 라는 거라서 수리 최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수리 최저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수포자가 아니면 돼요. 이게 또 인문 논술 중에서 수학에 관한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좀 곁들여 설명드리면은 보통의 수리 논술이 나오는 부분은요. 대학교는 수학이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마지노선이에요. 왜냐면 논술하는 친구인데 수학이 1등급이잖아요. 그럼 제가 무조건 수리 논술 있는 쪽으로 밀어 넣어요. 수학이 특기니까. 무조건 글로 씁니다. 수학이 2등급이에요. 그럼 이거는 고민하다가 넣는 친구도 있고 자기가 경영이 아니다. 나는 이제 다른 쪽이다. 그러면 안 넣기도 합니다. 수학이 3등급이면요. 넣을까 안 넣을까요? 이때부터는 별로 안 넣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조건 나는 이제 그 경제 경영 계열을 써야 된다. 중앙대 경제 경영 꼭 써야 된다. 그러면은 넣을 수도 있죠. 4등급부터는 절대 안 넣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수학이 3등급이면요. 수학을 못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잘하는 친구죠. 근데 논술에서 수리 논술이 있는 부분으로 이 친구가 뛰어드는 순간 자기가 이 상대평가적으로 꼴찌예요. 1등급 가득 있고 2등급 조금 있고 3등급은 거의 없는데 내가 그중 하나. 그럼 이 중에 내가 깔아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주러 가는 필드로는 투입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3등급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 2등급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세대 논술에서 나오는 수리 논술은 흔히 말해서 수학 4등급 정도도 합격자가 매년 나오고 꽤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포자 거르기 정도예요. 너가 수포자가 아님을 나한테 증명해야 돼. 수포자 정도는 안 돼. 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정도를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4점짜리 맞추는 정도 아닌데 2, 3점짜리는 웬만하면 맞추고 개념적인 이해가 있어. 그 내가 물어보는 기초적인 수준은 너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낼 수 있어. 그럼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포자가 아닌 정도로 유지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연세대 못 쓸 건 아니다. 라는 걸 물론 이제 수학 빼고도 다른 그 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요. 나머지는 이제 최저 없음으로 이제 일반적인 정말 인문 논술만 보는 그런 경우들이죠. 최저가 없으면은 그 수능을 아주 못 봐도 될까요? 최저 없는 대로 쓰긴 썼는데 막 수능 뚜껑 열어보니까 막 7, 8, 9등급이야. 그러면 대학교가 받아줄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공포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 뭐 이제 모집 전형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뭐 괘씸죄 같은 거. 그래서 혹시나 이제 너무 이건 너무하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안 뽑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애들도 붙냐면요. 수능 최저 없는 대학교로만 쓴 애들도 있거든요. 수능을 되게 못해가지고 여기만 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사실상 논술을 어마무시하게 잘합니다. 보세요.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 더 그런데 보통 재수생까지 됐으면은 교과 종합으로 가는 거는
이제 좀 덜 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정시 아니면 논술 주로 재수생 가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정시로도 사실상 노리기 힘든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거죠. 그런 친구들 중에 자기는 그래도 요 라인 정도는 꼭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은 논술만 하루 종일 파는 친구도 생겨요. 그러니까 논술의 전사들, 육논술의 최저 없는 육논술의 전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논술 공부량이요. 하루에 최소 10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논술 공부 일주일에 몇 시간 할까? 일주일에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해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3시간 반이고 그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는 숙제와 자습이나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재점사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7시간, 8시간 정도 공부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맨날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술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단국대학교 정도 논술 붙는 논술 레벨이면요. 여기 사실 경희대, 외대, 중앙대 정도 라인은 이 논술 실력으로 그냥 뚫어요. 내가 최저만 맞추면은 그냥 중앙대 정도 뚫습니다. 왜냐면 논술 경쟁은 비슷해요. 논술 실력은. 물론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더 다른 레벨이지만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는 게 뭐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최저가 없는 거를 처음부터 노리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말립니다. 이 친구 최저를 맞출 조합이 좀 있다. 그러니까 2합 7이라도 있다. 혹은 뭐 1합 3이라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최저 있는 게 더 우선이 되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최저로 막 6개를 못 채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최저 없는 거를 고르거나 최저가 이제 불안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최저 없는 걸 또 이제 노려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되게 중요한 페이지였고요. 제가 드린 자료에 사실 있으니까 요건 사진 안 찍어 놓으셔도 이제 됩니다. 뒤에는 이제 내신인데 내신 이거는 아직 예비 고3한테 적용될 자료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건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 사실 지금 예비 고3 거는 4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정리해서 가지고 올게요. 예, 논술에서 내신은 반영이 많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논술에서 내신을 더 까다롭게 보는 곳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다. 아니면 그 명문대에서 멀어진 좀 인기가 없는 대학이다. 둘 중 어디가 너 내신을 까다롭게 볼까요? 아무래도 명문대가 더 까다롭게 보겠죠. 왜냐면 명문대 학종 교과로 붙으려면 막 전교 1등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굳이 다른 대학교보다 내신을 덜 볼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근데 결과는 이제 반대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많은 대학교일수록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별로 안 보는 경향성이 더 세요. 이상하죠. 왜냐면 이상하다. 더 까다롭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학종 교과는요. 내신 점수가 사실상 고등학교별로 차등적으로 평가될 기반이 그 법적 기반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다 알고 계시듯이 A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고등학교고 B 고등학교는 그 반대라고 해볼게요. 반대는 이제 공부 못하는 고등학교예요. 이 두 대학 그 두 고등학교에 전교 10등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같은 전교 10등이 아니잖아요. 실력 차이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아마 이 B 고등학교의 이제 친구는 최저도 못 맞출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도 이제 수능에서 다 111 찍겠죠. 최고 명문 고등학교의 전교 10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거를 학종 교과에서는 이 차등적 평가가 가능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논술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교 10등인 거예요. 그럼 대학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게 논술 잘하는 애들 추렸어요. 논술 엄청 잘하는 애 오케이 추리고 수능 최저 이제 맞춘 친구들 추렸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교 중에서 인기가 많은 대학교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논술도 잘 쓰고 수능 최저도 맞춘 친구들이 잘 나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을 뽑아야 되는데 뽑고 싶은데 내신을 보니까 웬걸? 5등급이네.
잘 나가는 고등학교 학생이라서 내신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내신 때문에 얘네가 떨어지면은 이 대학교에서 너무 싫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이걸 내신을 차등 평가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죠? 내신을 아예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서강대학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서강대학교가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서강대가 단연교과는 뭐 국영수사과 하늘 본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1등급한테 100점 준다. 이건 뭐냐면은 논술 전형을 총점을 1000점으로 환산한 거예요. 총점이 1000점이다. 그 중에 이제 논술 점수가 되게 높은 거죠. 여기 800점이 논술 점수예요. 그 중에 이제 10%, 즉 100점이 1등급 만점자의 점수죠. 1등급이라고 하는 건 1.00부터 1.99까지를 보통 1등급이라고 합니다. 세부적 쪼갠 경우도 있어도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은 다 1점대가 들어가면 앞에가 1이면 1인데 중요한 건 여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죠. 여기죠. 이제 8등급이죠. 8등급인데 97점을 줘요. 세상에. 물론 9등급은 빵점이에요. 9등급은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고등학교에 내신 9.00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내신 평균 9등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내신이 1.00이 아니거든요. 걔네들 어느 순간 2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011이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전교 꼴찌가 한 번은 힘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8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9.0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8.99 정도 나오겠죠. 어느 순간 8등급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9.00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맨 끝에 점수는 의미가 없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서강대학교는 그 전교 1등을 해도 1000점 만점에 100점 주고요. 전교 꼴찌를 해도 1000점 만점에 97점을 줘요. 10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으로 하면 0.3점 차이예요. 근데 논술 점수가 800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논술 점수는 800점이에요. 그럼 논술에서 띄어쓰기 하나만 틀려도요. 이게 3점, 4점 차이가 나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작년 거라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26학년도에는 예고가 된 게 뭐냐면은 열로 옮겨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신을 아예 대놓고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는 척 했는데 대놓고 안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제 이화여대와 같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명문대 많이 보이시죠? 여기 서강대도 포함되고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신을 좀 덜 보더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들이 물론 전국 단위에서는 상위권 대학교들이 있지만 요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좀 낮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논술 잘 봤어. 그리고 이제 추렸어. 그리고 수능 최저 통과했어. 얘네 뽑고 싶은 애들인데 보니까 내신이 6등급인데. 근데 6등급인데 우리 대학교에 지원한 아이들의 태반이 거의 다 일반고네. 명문고가 없네. 근데 명문고가 없으면 명문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 6등급이면은 뽑기 싫은 거예요. 대학교가. 그래가지고 내신을 좀 세게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엄격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딱 짚어서 어디 대학교로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제 위아래 나누는 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인기가 멀어지면은 이제 좀 세게 보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원할 대학교가 만약에 인서울 중에서도 이제 중위권 이상이다 그러면 사실 내신 별로 신경 쓸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중하위권 정도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보통 이제 5등급이에요. 5등급이라고 말하는 거 5.99까지를 말합니다. 5.99까지 나오면 사실 학종 교과로는 쉽지가 않을 수 있지만 내신으로는 아무런 결격이 없어요. 내신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는 게 5.99까지예요. 그게 내신이 되게 관대한 거죠. 이 전형에서는. 근데 이제 6등급부터는 이제 너는 오지 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논술 아무리 너가 수석해도 오지 마 이겁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줘요. 너는 이제 내신 요러니까 요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논술에서 수능과 내신 중에서 수능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내신은 이제 이런 식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내신은 이제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챙기면 된다.
이런 거고요. 이제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논술을 막 엄청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꽉 채우는 것보다는 정보성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렸고요. 나머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논술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또 자랑하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논술은 누가 하냐? 내신으로 이미 학종 교과로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랑 상담했을 때 너 요 정도로 유지하면은 이 정도 갈 수 있어. 근데 그 대학교가 이미 마음에 들어. 사실 이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애매한 가이드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는 뭘 알고 있냐면 작년 학종 교과 합격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예비 고3이니까 이제 고3이 되면 이미 이제 작년 수험생들의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고3들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학종 교과라고 하는 게 워낙에 고등학교별로 개별화돼 있어서 우리 지역은 어떻다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학교가 어땠다가 중요한 거예요. 옆 학교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2.8이다. 2.8이다.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작년에 2.8로 검색하시면 좀 불안정함이 있고요. 2.9로 검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쌤이랑 상담할 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아이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작년에 2.9 정도의 친구가 붙은 학교를 그냥 다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학종에선 어디 붙었고 떨어진 건 의미가 없고요. 어디를 붙었느냐를 최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알아와야 돼요. 여기에 이제 중간값 정도 되는, 여기에 중간 정도 되는 대학교는 이 친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대한 전수조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좀 이제 안 좋은 이야기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학교만 다르겠지만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종 교과에 좀 몰리게 하려고 학종 교과에 몰려야 수업 때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몰리게 하려고 좀 되게 희망적인 케이스 있잖아요. 되게 전설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2.9인데 단 한 명이 고대 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되게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전설적인 케이스니까. 사실 근데 2.9가 이 학교에서 20명이었으면은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게 기적적으로 간 거고 사실 2.8, 2.7도 못 갔는데 고대 못 갔는데 이게 한 번 간 거고 나머지는 이제 많이 다른 학교 갔는데 그게 너무 전설적인 케이스가 많이 홍보가 돼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에 막연한 희망을 품고 이제 여기 매진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1학기 때는 학종 교과랑 논술을 같이 준비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구모 근처 때 가서 구모 보고 원서 접수 상담할 때 아이들이 되게 실망스러운 얼굴로 육론술로 그냥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1학기 때는 이게 좀 되게 애매한 가이드만 주로 주시다가 이제 2학기 딱 돼서 되게 엄격하고 진지한 그런 차가운 눈빛으로 넌 사실 여쯤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대학교가 아이들의 눈높이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1학기 때부터 말해주면 아이들이 진작부터 내신 내려놓을까 봐 학교 분위기가 개판난다는 이유로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안 좋은 현실이지만 저는 이게 매년 겪는 일이니까 아이들 그래서 9월달 되게 열받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정시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논술을 좀 더 많이 했을 텐데 의미 없게 내신을 집중하다가 놓친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미 아이들이 3월달 되면은 그 이미 점수 그 등급 나와 있잖아요. 그 작년 선배들 결과 나와 있잖아요. 이미 걔네 1학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내 등급보다 하나 낮은 거의 이제 전수를 최대한. 그러니까 선배 이름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꼭 이렇게 요청드리면은 아이들이 시도했다가 개인정보로서 안 된다라는 말이 돌아와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거예요. 누가 이름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급으로 그냥 어디 학교, 어디 학과를 붙었는지, 전형이 뭔지, 그거를 최대한 좀 이제 알려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가 말빨이 안 먹히면은 부모님께 전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케이스는 이 아이가 실패해서 부모님이 이제 요청하셨는데 실패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학년 부장이나 이렇게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좀 윗사람과 대화하셔서 얻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안 알려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이의 그 중요한 입시 정보이고 미리 알았으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학교가 이제 학교 분위기 때문에 꽁꽁 숨기고 있다 나중에 푸는 건 좀 아이들한테 좋은 건 아니어서 제가 좀 이제 외람된 말씀일 수 있으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이 학교가 마음에 든다.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친구 논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 논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논술을 하는 게 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신으로 마무리하고요.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학교가 이제 이 학교 갈 거면은 이제 차라리 다른 길을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제 수능도 내가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약정 과목 있으면은 이걸로 쉽지 않으니까 이제 논술을 해본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탈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뭐 지표적인 면역 이런 부분으로는 내가 되게 잘한다고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이나 논술을 가르치는 실력으로도 제 마음속으로는 좀 뻔뻔한 얘기지만 제가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그냥 압도적으로 잘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제 입으로 말하는 걸 신뢰성이 좀 떨어지니까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요소 중에 뭐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학교의 그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살짝만 읽어보실까요? 지금 이거 풀 건 아니에요. 마음을 좀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동국대에서 세 문제 푸는데요. 가나를 바탕으로 라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고 나의 사건의 윤리적 문제점을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의 이유를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시킨 게 많죠. 시킨 게 많은데 글자 수가 700자네요. 700자면 보통 14문장 정도인데 사실은요. 이 논제의 압박감에 비해서 실제로 제시문을 읽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동국대 문제는 제시문을 읽어서 내용적 정답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체감적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수들만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일단 많잖아요. 물어본 질문이 많고 질문에 대한 정답도 이제 몇 개씩 되겠죠. 근데 그 몇 개에 대한 정답을 단답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번호 찍는 게 아니고 정답 단어 2개 딱 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도덕적 판단이 이제 좋냐 나쁘냐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좋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합니다. 아니면 부당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뒷받침으로 이 논증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엄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논증을 이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개의 논증을 전부 다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 흐름으로 엮어야 돼요. 이 여러 개의 정답을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엮어서 제한된 글자 수 안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14문장을 되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아이들이 내용적 정답을 맞추는 건 얼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능 국어 1등급 나온 친구들은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 다 압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이거를 구슬이 서말에도 깨워야 보배인데 깨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논술 예시답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대학교 예시답안도 이렇고 이 대학교 예시답안인데요. 논술 교재나 뭐 다른 선생님들의 그 연구서나 이런 걸 봐도 사실상 이제 다 이렇게 이게 줄글 형태로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줄글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게 독해 정답이구나.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구나를 내용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부터 써야 돼요? 뭐 기준부터 써야 돼요? 판단 대상부터 써야 돼요? 자료가 나왔을 때는 그 디테일 먼저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료에 주제의식을 먼저 써야 됩니까? 주제의식 쓸 때는 개량적이 객관적으로 쓰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써야 됩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요. 제 예시답안은 이겁니다. 이렇게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학교는 이런 논증을 주로 요구하는데 이런 논증이라고 하는 건 대학교가 논술 문제로 내는 그 논증의 유형이요. 갑자기 새로운 걸 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학술적 글쓰기의 영역 안에서는 그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논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비교다, 평가다.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논증의 타당성일 수도 있고, 아니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논증의 종류 중엔 되게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가 사실은 다 전형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정형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이 모듈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국대는 이 패턴이 자주 나와. 이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가산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패턴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듈을 외우고 모듈을 조합해서 글을 짜게 됩니다. 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적 정답을 모듈대로 설계한 다음에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거. 요걸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이거를 잘 가르치는 능력이 제가 이제 전국 최강자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전술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논술로 인강을 찍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논술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이제 이투스에서 이제 8년이나 됐음에도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 이전에 없었어요. 저 이후에도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아이들한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요. 막연함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논술이 글을 잘 써야 되는 건데 그 글을 잘 쓰는 것에 대한 책만 읽어봐도요. 막연한 경우가 많거든요. 막연함이 제일 큰 적이에요. 제가 그거를 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빡세게 공부하면 해결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당연히 이제 대학교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 객관적인 증거들 가지고 제가 만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첨삭이잖아요. 아까 첨삭 얘기도 초반에 조금 했는데 보통은 대치동 전문학원에서 논술 수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4시간 수업이다 이러면은 앞에 2시간 정도는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거죠. 뭐 오늘은 연세대 작년 기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쫙 풉니다. 그 쉬는 시간 가지고 이때 해설 강의라는 게 이제 있어요. 해설 강의는 100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첨삭은 언제 하느냐? 다음 시간에 오면은 그 전날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 다른 문제 풀 때 이때 한 명씩 불러내요 이제. 그래서 1대1 대면 첨삭을 10분 정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시스템에서 많이 일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지금이야 뭐 어디 대표 강사이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첨삭쌤이었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10분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제가 좀 조언을 해주고 가이드를 잡아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사실 1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10분은 거의 준비를 열심히 해온 첨삭 강사일 때는 거의 랩을 하듯이 쏟아내야 돼요. 거의 앉자마자 거의 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됐어? 아이가 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대1 10분의 대면 첨삭이라고 하는 게 어머님들께서 상상하시는 기대하시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전 여기에 또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품위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걸 고쳐야 된다라고 쏟아내고 아이들은 이제 알아먹기가 바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해주고 싶은데요. 더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꽉 차 있어요. 제가 얘를 11분 해주잖아요. 누군가 9분을 해야 돼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힘듭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첨삭도 아쉬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로 재첨삭이 불가능해요. 이 구조는. 이 글 첨삭도 힘든데. 그래서 저번 주 거 다시 써왔어요. 근데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왜냐면 이미 저번 주 거를 이미 첨삭쌤이 미리 연구해둔 거를 쏟아내기 바쁜데 갑자기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과제를 딱 주고 실시간으로 짤막하게 추가로 첨삭해달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재첨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기가 힘든 구조예요. 아니면 진짜 스피디하게 대충 해주거나. 근데 사실상 첨삭이라고 하는 게 수학 문제를 예를 들면요. 수학 문제 풀었다가 틀렸어요. 근데 아이가 이건 틀렸네. 정답이 4번이네. 근데 해설 강의를 바로 봤어요. 해설지를 바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강사가 강의를 되게 잘할 테니까. 해설지가 되게 좋을 테니까 읽고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문제 풉니다. 푸는데 맞았어요. 그러면은 해설지 건너뛰고 넘어가고 그리고 틀렸어요. 해설지 보니까 해설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은 이 친구 수학을 잘할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틀렸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가 일단 재도전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개념서 다시 보고 이런 개념인데 개념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접근하고 그랬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해설지를 진짜 최소한만 봐야죠.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죠. 진짜 이제 스페이스바 누를 준비해야 돼요. 듣다가 선생님이 이거 사실 삼각함수잖아 하는 순간 멈춰야 돼요. 아! 삼각함수였어?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해봐야 되나? 해서 해설지도 한 줄씩만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깨닫고 느낌이 있으면 다시 재도전해보고 정말로 모르겠을 때 조금씩 한 줄씩 넘어가는 거죠. 그 결국에는 자기의 머리로 자기 힘으로 최대한 끝까지 풀어내야 되고 이해가 됐어요. 그걸 깨끗하게.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그럼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깨끗하게 이제 이 문제를 막힘없이 푸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이게 최소한이잖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논술이 이 작업이 필요해요. 논술이 처음에 완벽하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주면 끄덕일 수 있어요. 첨삭할 때. 그렇구나. 왜냐면 되게 고수가 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로 반영해서 자기가 그럼 이렇게 써야지 좋은 건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게 좋다고 하는 거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최소한인데 그게 잘 안 돼서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첨삭을 어떻게 하냐? 요거부터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 다시 좀 더 중요한 거니 설명드릴게요. 아까 논제 한번 보셨잖아요. 논제가 복잡했죠. 아까 동국대학교 논제. 그러니까 논술은 논제 분석만 해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요구사항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래요. 논제 분석만 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합니다. 독해도 제시문이 한 개가 아니고 많아요. 어떻게 많은 거는 엄청 많은 건 가나다라 마법 사까지 있어요. 카까지도 있어요. 카까지. 독해를 해요. 독해하고 나서 이제 내용적 정답을 파악합니다. 아 이게 정답이구나. 그럼 이거를 이제 개요 설계를 해야 돼요. 논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합니다. 최소만 봐도 이렇게 5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여기 안에다가 던져두는 거예요. 논술 처음 하러 왔니? 그래? 풀어봐. 저 논술 처음인데 일단 풀어봐. 애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당연히 어느 순간 허우적대거든요. 어느 순간 허우적된 게 이 글쓰기 결과물로 안 좋게 나타나요. 근데 그 결과물만 보고 첨삭해 주는 것이 사실은 최선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이 아이가 문제 푸는 거를 옆에서 다 녹화해놓고 지켜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더 잘 알겠죠. 결과를 첨삭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 과정에서 점검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건데 보통은 이 과정은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 내내 이때 이제 보통은 첨삭쌤이 1대1로만 관리하고 강사가 이때만 등장해요. 이때 보통 다른 데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때 내내 제가 강사가 상주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논제 보여주고 논제가 이해됐으면 사실 이 개요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논제 분석 끝난 친구는 몇 문단 쓸지 한번 설계해봐. 다 설계 끝난 친구 조용히 손들어. 그럼 이제 손들어야지. 먼저 한 친구 손들죠. 제가 한 번씩 가서 봐요. 잘했으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쉬고 있으라고 해요. 그게 보상이에요. 상 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쉬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못하면은 제가 최소만 짚어줘요. 나머지는 좋은데 이것만 다시 고민해봐. 이건 좀 틀렸거든. 이렇게 살짝 말해주면 아이가 그거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완성한 친구 손들고 있어요. 가서 또 봐줍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한 친구들을 먼저 점검 받고 좀 느린 친구들은 그 다음에 점검 받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강의를 해줍니다. 이 논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은 거야. 그 다음 아이는 2단계 넘어가요. 제 지금 가나다가 있다 쳐보죠. 가나다 중에 뭐부터 읽어야 될지 이제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부터 읽어야 될까? 제 지금 나부터 읽어야 되겠지? 이건 7분이야. 7분 지금부터 재고 먼저 정리한 친구 손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제 정리하고 글 써야 되니까 그 요약 정리한 걸 저한테 보여줘야 돼요. 먼저 한 친구 손들고 제가 가서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아니면 요것만 다시 해봐 해서 짚어줘요. 다시 고치고 있어요.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 과정을 다 갑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요. 사실 여기까지.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하는데 수업 시간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이걸 합니다. 그럼 제가 이 과정에 직접 옆에서 참여해가지고 어디서 틀렸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가장 중요한 첨삭으로 가고요. 그럼 얘는 언제 하냐? 이거 숙제예요.
보통은 이 글쓰기를 여기서 처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 늘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써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수업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 사실 길다면 길지만 짧으면 짧아서 이 2시간 반, 2시간 100분을 와서 사실 숙제로 내줬으면 애들이 써왔을 것을 이거를 수업 시간으로 쓰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강사는 그럼 왜 돈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나가면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건데 제가 첨삭 강사로 있는 동안 이게 너무 좀 불합리해 보여서 근데 나중 가면 이게 다 그냥 업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파악하게 되죠. 근데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집에 가서 숙제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 숙제로 주면 안 해오잖아요. 이렇게 숙제로 준다고 안 해온 친구는 이제 아웃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도 여기서 요 의지를 보여주는 친구여야지 어차피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득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귀찮아서 안 한다? 그거는 사실 끝까지 갈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숙제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첨삭 진행됩니다. 숙제로 해서 메일로 내요. 메일로 내면은 1차 첨삭은 우리 연구진 분께서 해줍니다. 연구진 분 당연히 이제 논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 정도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냥 대학생 알바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 첨삭생들은 서울대 박사가 4명이고 연대 석사가 1명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저한테 통과가 되면 그때 하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결벽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을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함이 굉장히 세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개요 작성이라는 게 아까 그 모듈 거기 안에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채우면 글쓰기까지 되는 거고요. 이 왼쪽 칸에 있었던 그 설계도 있죠. 기준을 설정할 때 핵심 상수를 2번 한다. 그 다음에 내용을 뭘로 쓸지를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개요입니다.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하고 숙제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글을 써오지 않거든요. 괜찮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괜찮은 글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첨삭을 받고요. 개별 첨삭을 이제 메일로 받을 때 이제 말로 처리하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한 3개월 지났을 때는 흔적만 남아요. 당연히 다 자세하게 글로 써서 주고 이거를 질의응답도 이제 이겁니다. 요때 질의응답을 하면요. 1대1 대면 첨삭을 하면은 그것도 요때 많이 첨삭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면 첨삭을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질문을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게 아이들이 질문이 생각도 안 나요. 생각이 나도 이게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이게 감히 말을 못 하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기께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2배 정도 먹었고 이 사람 서울대 박사라 그러고 막 겁나 똑똑하고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온 사람인데 내게 틀렸대요. 근데 이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대단한 논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그동안 누군가와 굉장히 강력한 상대와 말싸움을 한번 해보신 적이 이제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당장 그때 당시로서는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어떤 말을 해야 됐었는지 주로 언제 떠오르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거 언제 생각나죠? 그렇지. 잘 때 생각나요. 이게 가만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 것.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때는 안 떠올라요. 할 말이. 언제 떠오를까요? 집에 가서 아이들은 언제 편하죠? 이제 잘 때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게 떠올라도 대면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대면으로 말하는 게 아이들이 이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로 쓰는 거예요. 메일로 저한테 첨삭을 이제 질문을 해주고 모든 질문 다 저한테 옵니다. 첨삭쌤한테 질문해도 다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요. 다 공유를 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다 답변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수업 시간 외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까지 하면은 자기 거에 대한 첨삭은 거의 완벽하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첨삭 강의라는 거래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빨리 끊을게 이제. 첨삭 강의가 뭐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 딱 오면은 저번 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던 거 첨삭 과정 했고 1대 대면 첨삭 했고 그다음에 이제 했고 그 중에 샘플 하나 뽑아요. 완벽한 글이 아니고 적당히 틀린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쫙 줍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그 글이야. 근데 이 학생이 완벽한 글은 아니거든.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 잘했는지 너네가 지금부터 이제 평가를 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첨삭해야 돼요. 자기 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이제 포커페이스 잘해라 하면서 이제 하고 보통 남의 글이에요. 이름은 안 써 있으니까 이제
첨삭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건 잘했는데 이건 못했는데 나름 첨삭을 해. 이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첨삭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하냐면은 10분 따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제가 40분, 50분 정도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읽어요. 한 문장 읽어요. 한 문장 읽고 제가 보통 멈추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뭐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 못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방송사고 난 게 아니고 틀렸다는 거고 아이들이 생각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가 틀렸지? 제 아이들이 감을 못 잡으면 조금 힌트를 줘요. 이 독해가 아니고 형식이야. 논증 형식에서 뭐가 틀렸을까? 그럼 아이들이 또 막 해서 질문을 막 이거 해요. 이건가요? 괜찮으면 또 괜찮다고 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조금 다른 식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문장 읽고 아이들이 떠올리고 제가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아이들이 이 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글들도 보면 더 좋잖아요. 이거 강의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첨삭 교재로 다른 친구들 첨삭받은 거를 많이 줍니다. 한 2, 30장 줘요. 이제 선별해가지고 좋은 것만. 그래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거, 좀 많이 틀린 거, 모범답안 섞어서 줍니다. 작년에 합격자 이런 거 이제 섞어서 주고요. 이것까지 모두 공부하는 거 이게 하나 지지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완벽한 글을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2차 첨삭을 하고 진짜는 이제 완벽한 글 쓸 수 있어. 쓰고 저한테 줍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줘도 되고 현장에 줘도 되고 이제 편한 방법 주면 돼요. 저한테 이걸 이제 어떻게 된다? 합격자가 될 때까지 되는 겁니다. 바로 합격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초반엔 잘 안 나오고 보통 고인물 되면은 이제 각사기권 되면은 한 번에 통과되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빠꾸시켜요. 이건 오케이. 이거는 다시 제가 힌트도 최소한만 줘요. 이 친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한테 통과되면은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느라 시간이 걸려요. 이거 하느라 아이들이 수업 시간 외적으로 4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시간 정도가 사실 길다면 길지만 수업 시간 포함해서 결국 일주일에 7시간에서 8시간 사이거든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인 거예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는 아이들이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수업 시간 날 하루 날 잡아서 또 4시간 정도 이 정도를 투자해서 질적으로 미친 듯이 집중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한다. 나머지는 수능만 공부해도 제가 붙일 수 있어요. 나머지 추가로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작업만 잘 따라오면 되고 자기가 처음에 재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하면은 이 빠꾸를 더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럼 이게 버텨내면 되고요. 재능이 있으면 한 번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남겠죠.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기가 처음에 잘 못하면은 이거 버텨내는 이제 장인 정신 있으면은 저는 합격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많이 붙여왔다. 뒤에도 되게 많은데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